오늘까지 그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모자라서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서는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 공부 방법이 지금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많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그 상당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마다 이 방법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게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먼저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이 나에게 맞고 그리고는 기필코는 이 공부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할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학 공부를 보면 출발선에서는 모두 다 같이 출발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네,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은 풍토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먼저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저마다 이것이 영어 공부 방법으로는 최고다 하는 주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매스컴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다. 저마다 주장하죠.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공부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without grammar. grammar는 우리 보통 문법을 grammar라고 하죠. 이 전사 with는 무엇을 가지고 도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with grammar는 문법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with의 반대 표현이 without이죠. without는 뭐뭐 없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without grammar 하면은 문법 없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방법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거는 문법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접근하느냐 아니면 문법이 없이 접근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그 공부 방법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방법이 좋은 거냐? 사실은 이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영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습득했죠. 요즘에 아이들 보면 3살, 4살 무렵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한국말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어 문법을 공부해가고 그렇게 쫑알되나요? 아니죠. 예, 문법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without grammar예요. 문법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는 자기가 할 말 다 하죠. 얄미울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특히 여자 꼬마한테 잘못했다가는 말발로 딸려요. 예, 아주 그럴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학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법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한 거는 일일이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습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즉 문법을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정도 영어만을 말하고 영어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게 조건이에요. At least 4 hours a day.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영어만을 말하고 영어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이민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4시간 정도 영어만을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나, 그러나 이런 환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네, 이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 이 환경이 있는 분은 문법을 무시하고 문법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결국은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국어를 마스터했듯이. 그런데 이런 환경이 없는 분은 누구와 친해져야 되냐면 그래머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즉 이런 환경이 없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를,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 환경이 안 되면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이 환경 가지신 분들은 문법에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마스터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환경이 없는 분은 with grammar, 문법을 가지고 영어를 마스터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루에 저 환경이 없는 분들은 이제 문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머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은 이 문법에 대한 안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안 좋은 추억으로. 문법을 즐기고 좋아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분은 영어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을 거예요. 이 문법이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문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문법 없이 공부할 수도 있고 문법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삶 속에 자연스러운 환경이 없는 분은 문법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공부 방법을 들여다보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문법을 가지고 하느냐 문법 없이 하느냐에 의해서 그 방법을 판단해 봐야 돼요. 더군다나 나의 환경에 맞는 방법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머 이거를 우리가 문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는요 저와 함께 하는 공부 방법은 with grammar입니다. 문법을 가지고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문법을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딪히면서 경험했던 그 영어 공부에서의 문법 공부는 빵점짜리 문법 공부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느냐?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영어 문장을 교정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그런 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된 그래머를 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 틀린 데가 정확하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바로 나와요. 이게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한 사람의 파워예요.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대로 된 문법을 터득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거는 국내에 있는 영어 문법 공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제대로 된 이 그래머, 문법의 definition, 이 정의가 뭐냐는 거죠. 네. 이 정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확인하면
그동안에 배웠던 우리 문법 공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딱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정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What is grammar? 문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룰이에요, 룰. 룰이 뭐죠? 규칙이죠, 규칙. 예? 예, 규칙이에요. 뭐의 규칙이냐 하면은 컴포지션, 장문의 규칙입니다. 이게 그래머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여기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법이 뭐냐? 장문의 규칙이거든요. 그러면 문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무슨 능력이 늘어가줘야 돼요? 장문하는 능력이 생겨나야 돼요. 문법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감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제대로 문법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해서 총 몇 년이죠? 10년을 문법 공부했는데 장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면 거기에 담당자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 팩트는 뭐냐 하면 과연 이 학생이 바로 수업에 투입을 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쫓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즉 수학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수학 능력을 봐서 오케이가 나면 바로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조건부 입학으로 받습니다. 이 조건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학교에서 지정한 어학원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그 랭귀지 스쿨에 갑니다. 여러분, 랭귀지 스쿨에 가서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글쓰기예요. 글쓰기. 장문이죠. 왜냐하면 홈워크 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어야죠. 예. 수학 능력의 핵심은 written ability예요. 예. 영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졸업했어도 장문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법도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해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제대로 된 문법에 대한 정의도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껴서 거기에 맞는 강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어 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코리아입니다.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위협을 느낄 정도로 투자합니다. 예. 근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 진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보면은 100위권 D입니다. 100위권 D. 예, 이건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본질에 대한 각성이 없어요. 예, 요게 본질입니다. What is grammar? 문법이 도대체 뭡니까? The rules of composition. 작문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어 문장 하나를 제대로 표현도 못하거니와 자신이 쓴 그 문장이 제대로 표현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머가 뭐라고요? 작문의 규칙입니다. 랭귀지 스쿨의 선생님이 거의 크레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작문의 규칙을 지금 몇 년 배웠어요? 10년을 배운 사람이, 문법을 10년 배운 사람이 문장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죠? 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big problem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자, 문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과 문법을 없이 공부하는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문법 없이 공부하는 방법이 최고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없는 사람에게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문법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문법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4시간 동안 영어만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는 분은 문법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문법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일수록, 그런 환경이 없는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은 문법을 잡아야 돼요. 요거 잡아야지 영어가 정복이 돼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법도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해야지, 예, 제대로 되지 못한 문법을 공부해가지고는 10년 공부해도 해결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문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작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법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작문에 대한 감각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면 좋은 문법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해도, 예, 이 영어 문장이 어떻게 빌딩되는가에 대한 이 감각이 생겨나지 않으면, 네, 결함을 심각하게 안고 있는 잘못된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문법 공부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됐느냐? 본토에서는 문법은 작문의 규칙이라고 딱 정의되어 있고, 문법 시간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그거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면은 국내의 문법 공부는 이걸 공부해도 작문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법을 공부한 목적이 뭐냐 하면 입시를 목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입시를 목적으로. 여러분, 영어 문법에 관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 본토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수입되지 못했어요. 어디를 거쳤을까요? 일본. 네. 일본을 거쳤습니다. 일본. 우리가 여러 가지로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이 영어 공부 문제로 인하여 남겨놓은 이 문제는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문제를 오늘날까지 만들어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 최대의 투자, 지상 최대로 결과를 못 건져내는 이 영어 공부의 이 풍토,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한 거, 성문, 기초 영문법, 성문 핵심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저자 송성문, 그렇죠? 그거 100% 일본 책 베낀 겁니다. 그 교재들이.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소위 성문 시리즈로 공부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도 영어 공부를 입시를 위해서 했거든요. 송성문이 일본 책을 베꼈는데 그게 일본의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 그 입시 교재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에 있었어요? 입시의 목표가 가 있었어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입시 목적으로 가르쳐진 영어 교육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입시의 첫 번째 목적은 변별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00명이 지원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이 중에 몇 %만 90점 이상 맞도록 이 변별력을 만들잖아요. 입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할 때 무슨 시험을 주로 내게 되냐 하면 헷갈리거나 예외이거나, 아시겠어요? 헷갈리거나 예외인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빌딩이 되느냐? 그것을 얼마나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프로세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테스트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입시 영어 공부가 안게 된 큰 문제였고, 그것이 10년을 영어 공부해도, 문법을 공부해도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외, 헷갈리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영어 공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어 선생님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영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쉬웠어요. 예, 가르치는 도구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출석부. 하나는 몽댕이, 막대기. 예.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1일이면 1번, 11번, 21번 거의 긴장 상태 들어갑니다. 왜? 선생님이 그들에게 내놓은 과제는 본문 외우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 놓고 점검하는 거죠. 영어 공부 도구는 두 개만 있었으면 돼요. 출석부랑, 몽둥이. 예. 몽둥이도 그 밀대에서 뺀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무턱대고 외운 거는 응용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으니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예, 제가 신설동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충격을 먹었던 그 학생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영어 책을 한 권을 지금도 달달 외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영어 다른 본문을 들이대면 몰라요. 이게 우리 한국의 영어 공부의 비극이었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일일이 지금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다시금 우리가 영어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새로운 확신이 서야 돼요. 예전 방식으로 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네, 시간과 노력만이 소비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머는 제대로 된 그래머를 공부해야 되겠다. 예. 잘못된 그래머 교육은 입시 위주로 되어 있던 거고, 제대로 된 그래머는 rules of composition, 장문의 규칙으로서의 문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충실하게 장문의 규칙으로서의 문법.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 들어가서 앞으로 영어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속에 제가 그런 속에 몰고 가셨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냥 그만두지 이렇게, 예, 이러면은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만두면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예, 그러던 중에 교보문고에, 예, 지금도 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보문고 본점에, 예, 외서부가 생겼어요. 이게 영어 교재가. 네,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영어 이 그래머라고 하는 그래머가 쓰여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사게 됐어요. 네. 그 당연히 원서예요. 네. 영어 문법을 설명해 놓은 것도 뭐예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예, 영어로. 그러니까 그 한 권을 가지고 몇 달을 씨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느끼게 된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 내가 지금까지 문법에 대하여 배워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문법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장문의 규칙으로서의 문법 설명이 충실한 거예요. 예. 그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장문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문장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한 권을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책은 읽기가 쉬워졌어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12권을 독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겸일 목사님 목회학 박사학위 그 논문 뒤편에 100페이지가량 되는 영어로 된 부분을 제가 교정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해요. 문법을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강의는 이 정의에 충실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재를 다시 그 옛날 걸 그대로 하려다 보았더니 다시 제가 들여다봤더니 수정해야 될 것도 좀 있고 좀 보완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원고를 다시 보느라고 교재는 다음 주에 제가 준비되겠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바로 이 원 데피니션 정의에 충실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눠둘 교재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정확한 표현 영어예요. 예. 예. 그 책 제목이 정확한 표현 영어예요. 예. 자, 그러면 이 공부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그래머의 정의에 입각했을 때 그래머의 정의는 장문의 규칙이었죠. 룰이죠, 룰. 예, 규칙. 네. 규칙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이요. 이건 100% 이해 과목입니다. 네. 100% 이해 과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 시절에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 하면 그거 암기 과목이었어요? 이해 과목이었어요? 암기 과목. 전부 암기 과목이었죠. 네. 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해버려가지고 진짜 정상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규칙은 이해 과목입니다. 규칙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단어
하나하나는 암기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우리는 한국말로 종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페이퍼라 그러죠. 그거는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그건 암기예요. 그러나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은 100% 뭐가 작용하냐 하면 규칙이 작용합니다. 네. 이게 뭐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개미들이 일렬로 기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이게 단어라고 합시다. 네, 단어라고 합시다. 단어라고 해요.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나열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나열이 제 멋대로입니까? 규칙에 의해서입니까? 규칙에. 그렇죠. 규칙에 의해서예요. 예, 그거를 어순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2개 이상만 모여도 영어 단어들은 2개 이상만 모여도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룰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개미들의 행진 내에서 보여드렸듯이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단어의 나열이잖아요. 그쵸? 네. 예,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거를 어순이라고 하고 어순 감각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는 100% 뭘로 된다고요? 규칙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는 100% 이해 과목입니다. 예. 저는 뭘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문 한 번도 안 합니다. 제 강의에서는. 네. 복음이죠. 굿뉴스예요. 예, 왜? 제가 근거 없이 그냥 구호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지금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온 거잖아요. 예. 그래머는 이런 규칙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규칙들을 체계적으로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100% 무슨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입니다. 예, 이해만 하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 어순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네, 정확한 표현 능력이 생겨요. 네, 제대로 된 그래머를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 본토의 정의대로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수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뭘 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시락을 싸서 말립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다 그러면 다들 뭘 외우려고 덤벼들거든요. 예, 벌써 준비해 있어요. 뭘 외워야 될까 내가 그냥. 예, 외워야 될 건 따로 있어요. 예, 외워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제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안 합니다. 저는 예, 누구누구를 세워서 질문을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예, 그리고 뭘 외워오십시오라고 하는 주문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홈워크도 없습니다. 수업에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증거물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문법에 대하여 이렇게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저와 함께 진행되는 이 공부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때 이 이후에 우리 공부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해도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되면 기운 다 빠지고요. 우리 머리도 안 돌아. 정지해버려요. 아예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뭐 공부하든지 말든지 나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부 방법이 오리지널 공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의 특징은 이해를 통해서 습득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해력만큼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공부 방법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그 교재는 다음 주에 받아보시겠지만은 저의 그 교재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를 명사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동사편이에요. 이게 페이지 1페이지부터 대략 한 50페이지까지 50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전반부는 명사편을 공부하고 후반부는 동사편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수업 시간을 저는 전반부 딱 나눠서 전반부는 명사편 강의를 할 거고 그 이후에 후반부는 동사편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동안 봤던 문법 책은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뭐 이렇게 해갖고 보통 20과 정도로 편성이 돼 있죠. 20과 정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된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나열이에요. 그것이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딱 두 가지만 공부합니다.
네, 20과가 아니에요. 저는 딱 2과예요. 2과.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20과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 내용들은 보면 결국은 그 문장 속에서 활동을 보면 명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가 있고 동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나누어져요. 모든 문법의 내용이. 그래서 문법은 딱 2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사편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이 동사편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언가? 그거죠. 명사편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재료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영어 문장 하나하나를 건물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재료예요. 재료에 대한 감각, 뭐 공부하면 생기냐면 명사편을 공부해야 재료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 예, 전통적인 무슨 악기를 만드는 그 장인들을 보면 그 장인들의 그 탁월함은 어디에서 먼저 발견이 되냐 하면 그것을 만드는 재료를 찾아서 그 재료를 선별하고 그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전문성이 거기서부터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심플화 시킨 거예요. 간단하게 심플화 시킨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하나의 건물과 같다. 그리고 그 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인포메이션은 딱 2개밖에 없다. 첫째, 뭐죠? 재료. 그쵸? 지금 여기 이 건물도 이런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2번째는 뭡니까? 그 재료들을 가져다가 시공해서 건물을 완성하는 거죠. 이거를 배열, 결국은 단어들의 배열로 완성되잖아요. 그쵸? 네. 배열로 완성이 되잖아요. 네. 재료들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 재료를 가져다 놓는 것이 첫 번째 인사이트고요. 그리고 그 재료들을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시켜줘야만이 완벽한 영어 문장이 되는가에 대한 그 감각, 그걸 배열에 대한 감각인데 이거는 뭘 공부하면 생겨요? 동사편을 공부하면 생겨납니다. 네, 이렇게 그 핵심과 뿌리를 전체로 파악한 후에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의 절반은 뭐 해요? 재료에 대한 공부하고요. 수업 시간의 절반은 그 재료를 어떻게 배열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어 문장 완성하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둘 다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요. 예, 제가 계속 이러는 거는 암기에 붙들려 있는 그 애굽으로부터 확실히 탈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나 묶여 있는지 예, 그게 꽉 붙잡아 있으니까 워낙 붙잡혀 있어요. 본능적으로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임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예, 그게 제 오늘 강의의 주 목적에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예전 스타일로 저렇게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암기해갖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턱대고 암기한 것에 비극적인 운명이 뭔지 아세요? 응용이 안 돼요. 기가 막힌 일은 응용이 안 됩니다. 응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공부가 신이 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애굽의 저주 가운데 있는 스타일의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암기식 무턱대고 외우는 스타일로 공부를 했다가는 응용이 안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계속 그런 스타일로 외우도록 만든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부터 해야 돼요. 바꿔야죠. 접근 방법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 명사편에 규칙이 있고요. 동사편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그래머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머를. 그래서 일단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게 될 건지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될 것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어 강의를 하는 동안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주제 성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 성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 장씩 뒤로 이렇게 좀 넘겨주시죠. 자,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마음속에 뭔가 그런 소망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잘못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소망이 생기면 잘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영어 성경 공부 주제 성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굿뉴스 바이블에서 그 A번을 보면 주제를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는 주제에 되어 있고요. 제임스가 야고보서를 영어로 제임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From Good News Bible. 그 영어 성경은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버전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처음에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영어 성경 버전은 NIV예요.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근데 이 버전은 두 가지. 저는 결론은 이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최근 현대에 만든 가장 훌륭한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비기너, 이제 영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NIV는 어휘에 있어서나 문장의 스트럭처에 있어서나 좀 어려운 버전입니다. 워낙 대중화가 돼서 이 NIV가 어딘지 아셔요? 존 데반사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물 출판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전 세계에 가장 명망이 있는 학자들을 총동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영어 버전을 싹쓸이 할 야심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든 작품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비기너,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버전이 좋아요. 그러나 이제 막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Good News Bible, 이 Good News Bible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IV는 2만 단어로 표현이 됐다면 굿뉴스 바이블은 5천 단어로 표현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NIV는 대단히 학문적으로 방대한 어휘를 동원해갖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기너가 공부하기에는 벅차죠. 또 영어 문장 구조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이해력이 있는, 영어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이해력으로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심플한 문장으로 구사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이. 그렇기 때문에 비기너에게,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버전이 좀 좋은 거죠. 결론 말씀드리면 얘는 조금 어려운 거고요. 이거는 조금 쉬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sdom, you should pray to God.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쭉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깨끗하게 다 이해되어
되려면 요번 학기가 가야 돼요. 예, 지금 이거는 그냥 주제 선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 선고가 이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선고로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거를 연결사라고 합니다. 그러나라는 뜻이죠. 연결사는 이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의 특징은 종합적이고요. 영어의 특징은 대단히 분석적입니다. 글 자체가.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고의 반영이고 표현이잖아요. 한글 속에는 한국 사람의 마인드가 녹아 있고요. 영어 글 속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녹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종합적이고요. 이쪽은 뭐예요? 분석적이에요. 우리는 짬뽕이고요. 예, 이쪽은 대단히 분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란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일단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는 이성이 마비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왜 영어 성경을 그토록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제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요. 영어 성경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더라도 예, 제가 그 어제 경험만 말씀드리면 무려 지금 여기 있는 걸 봐도 무려 5줄이나 되는데 그게 한 문장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5줄이나 내려왔는데도 한 문장이에요. 완전히 짬뽕이에요. 근데 동일한 본문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딱 그 흐름이 논리적 흐름으로 가요. 그 때문에 한글 성경은 당연히 여러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읽으시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영어 성경으로도 읽으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예, 이 연결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어주기 때문에 연결사예요. 예, 이거는 접속사라고 하고요. 이게 주인공인 주어입니다. 이거 렉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wisdom이 목적어죠. 그러면 lack wisdom 하면 지혜가 부족한 거죠. 예,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너희들은 여기에 만일 너희가 그랬죠. 예,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예, 이게 여기서 조건을 달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어고요. should는 조동사고요. pray는 일형식 자동사. 이게 일형식 자동사가 뭐고 조동사가 무슨 역할하고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는 일일이 다 설명드립니다.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여기는 부사구입니다. 예, 대상을 표시하죠. 예, pray, 기도하다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should가 걸려 있어요. should는 마땅히 뭐뭐해야만 한다예요. 그러면 should pray 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진리의 사역은 엄청난 지적인 노동의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거죠. 만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너희는 마땅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할까요? 성도. 아니요. 성도들 중에 아무 성도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이 부족한데도 기도를 안 해요. 부족한지 안 한지. 그런데 열심히 진리를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칠수록 부족한 것을 느끼죠. 부족한 것을 느끼는 분만이 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자, 이 내용이 이 조건을 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주절이에요. 네, 만일 이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who will give it to you. 예, 누구에게요? 너희들에게.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네, to you,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것을, 그거 뭡니까? 지혜를. 영어는 대명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언어예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리포트를 할 때에 대명사의 정확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류 없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팩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하기에 가장 훌륭한 언어? 영어예요. 예, 그 이유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영어여야 되느냐? 자, 너희에게 그것을, 예, 이 기분은 주는 거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 will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납니까? 미래에는 의지 미래도 있고 순수 미래도 있고, 옛날 기억나신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에 후는 누구를 받은 거냐면 하나님을 받은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너희에게 그것을 주실, 누구죠?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마땅히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 이거를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하고 밑에 이렇게 컴마가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구두점이라 그러죠. punctuation mark라고 하는데, 이 구두점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교통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통 신호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차와 사람이 다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 속에는 의미의 소통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미를 효과적으로 소통시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크가 나오면 벌써 기분이 안 좋아. 아이, 뭐, 여기 이런 거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영어 문장에는요, 거기에 누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지 아직 내가 잘 모를 뿐입니다. 인정하셔요. 그 자리에 그게 있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알 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으리라. 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영어는 삽시간에 정복이 됩니다. 예, 영어가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다윗 앞에 골리앗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Because God gives. 예, 이게 바로 이 부분이 and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generously. 예. generously. 또 하나는 뭐죠? graciously. 누구에게요? To all. 모든 자에게. 다시 갑니다. 이 모든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입니다. 예배 있나요? 없습니다. 5월이면 전부예요. 예. 자, 앞에 있는 내용을 because가 받아내죠. because가 받아낼 때는 왜냐하면 하고 가죠. 이기 때문이다라고 마무리 졌는데, 왜냐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 두 개의 부사를 보셔요. 어떻게? generously and graciously. 이 generously라고 하는 거는 후히 넘치도록. 원래 원뜻은 관대하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다녀오는데 그 경비가 5만 원이 들어요. 그랬을 때 5만 원만 주면은 제너러슬리 한 건가요? 아닙니다. 20만 원 정도를 주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네,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남는 상태입니다. 또 graciously죠. 네, 은혜로 주시는 거죠. 즉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어떤 이쁜 짓을 해야, 네? 내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주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딸려있는 약속이 굉장히 드문 약속인 거 아셔요?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그 위즈덤이거든요. 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이 없으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 약속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약속이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거고, 기도하지 않는 이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영어 공부 과정에서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듭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이게 서서 강의를 하면서도 결코 예전에 알거나 공부했던 것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주세요. 저 기대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하는 몇 가지 포인트는 또 새롭게 오늘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밑에 부분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조금 주셔요? 후이 넘치도록 주셔요. 거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주셔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이 본문의 6절 본문처럼 매일 기대하셔야 돼요. 왜? 내가 기도했잖아요. 매일 기대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도 골리앗도 결코 당할 수 없는 다윗이 됩니다. 아무리 큰 산처럼 보이는 영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전반부는 명사편을, 후반부는 동사편을 동시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